안녕하세요. 과학 분야 인싸를 만나보는 인싸랑입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뉴스에서 한 번쯤은 이분을 보셨을 거예요.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감염병이 터지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을 만나서 이번 팬데믹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 그리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코로나19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요 코너 이름이 인싸랑이라고 해서 과학 분야 인싸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싸랑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말씀드릴 거고 또한 잘 들으시고 앞으로 코로나 상황 어떻게 될지 또 잘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신감에 넘치는.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뭐 말빨로 살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가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확진자가 늘 때마다 항상 교수님께서 이제 언론에 등장하셨잖아요. 네. 환자 보시랴, 뭐 인터뷰 하시랴, 너무 바쁘셨을 텐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는 이제 환자는 많이 줄어서 그냥 가끔 중환자실에 한두 명 정도 입원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도 않고 요새는 이제 환자가 몇 명 없으니까 저희 밑에 주니어 선생님들이 환자를 봐주고 계시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약간 코로나로 보면 휴직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이제 후속과제들 같은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한 그러니까 뭐 가을 대비 후속과제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요양원, 요양병원들은 뭐 감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과제들이 계속 지금 좀 쏟아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이제 코로나 유행 초기 대구 경북 상황 이제 발생했을 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상황은 계속 악화가 되고 나는 뭘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의 환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19라는 병 자체도 잘 모르겠고 치료제도 마땅한 게 없던 시절이고 근데 환자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상황들이 계속됐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근데 끝끝내 이제 환자 사망하고 보호자분들 슬퍼하는 모습들 봤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되게 무기력함을 느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이 2년 반을 되돌아봤을 때 몇 차례 대유행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교수님께서 그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뭐 방역과 관련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많이 미워하죠. 그래서 뭐 코로나19라는 거를 처음 경험해보면 그랬지만 한 1년쯤 지나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들이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유행 상황 자체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들 또한 정부가 당연히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뻔히 보이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 델타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때나 올해 오미크론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때는 이거는 뻔히 보였고요. 저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많은 수학적 모델링이 매우 힘든 시기로 보낼 거라는 게 이미 보이는 상황인데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뭐 효과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가 직접 다 얘기하고 자문도 해주는데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론화의 방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강하게 언론을 통해서 어필을 하고 또 제가 있는 여러 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어필을 해서 정부가 좀 더 빠른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게 어떻든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좀 매우 힘들기는 해요. 비판을 넘어선 비난 같은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왜 이렇게 나올 때마다 겁주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백신 관련돼 있는 이슈 때는 안티백서들이 아주 그냥 타겟이 돼 가지고 별 희한한 뭐 상황들도 여러 번 겪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쩌면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모로 힘들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방역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백신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백신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큰 반발을 할지조차 생각을 못했고 심지어는 뭐 안티백서를 지지하는 의대 교수랑 토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도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경험이기도 했고요. 뭐 어떤 기사가 노출되면 그 밑에 댓글
뭐 과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이제 소송을 좀 벌여야 되거나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 반협박성으로 어떤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제2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소송을 걸겠다, 뭐 민사소송, 그러니까 백신 피해자들을 규합해서 소송을 걸겠다, 이런 글을 실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뭐 집 앞에 피켓 들고 와가지고 뭐 목동의 수치 뭐 이런 글을 쓴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진실은 진실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과학은 과학인 거거든요. 2년 반 동안 가장 감염에 취약했던 곳이 요양병원 또 요양원이었잖아요. 앞으로 또 다가올 제2의 코로나를 위해서 그런 곳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들 자체가 어쩌면 태생적인 어떤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치료는 됐지만 조금 더 뭐 재활이 필요하다든지 좀 더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 요양원, 요양병원들로 가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숫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급성기 병원에 환자들이 계속 있으면 이제 급하게 수술받거나 이런 분들이 병실이 부족한 상황들이 되니까 일단은 이제 저수가 구조의 이런 환자들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감염 관리라는 측면, 어떤 감염병 대응이라는 측면들이 많이 간과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돼 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취약한 분들이 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의 만성 질환이 많으신 분들, 또한 최근에 뭐 중환자실 같은 데서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우 취약해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뭐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많은 환자들이 감염이 되는 그런 영역들이어서,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지금보다 개선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우선은 일단 유행 규모 자체가 오미크론처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가 돼버리면 요양원, 요양병에서 일하시는 뭐 종사자들이 감염되고 또 감염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단 발병이 생기는 상황이라, 지역사회 내 감염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데니까, 그러니까 유행 규모를 너무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원 자체의 대응 능력, 요양원, 요양병원 대응 능력을 키워줘야 되기는 하는데, 요양병원은 일단 급여 기준으로는 6인실을 이제 기준 병실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요양병원 가보면 뭐 10인실, 15인실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저렴하게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토대라는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간과돼가지고 오히려 한번 이런 감염병 유행하면 여러 명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면, 어쨌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감염 관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인력 체계, 비용 체계, 수가 체계를 만드는 부분들은 앞으로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코로나19 이전에도 감염병 사태마다 항상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네. 유행했을 때 직접 파견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떻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벌써 7년이 됐네요. 2015년이었으니까. 그렇죠. 메르스 발생할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감염내과 의사들,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가들의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는 게, 특히 감염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정 감염병이 유행을 하면 그 환자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숭이 두창도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저 환자 한번 봐야 되는데, 탐구 정신이라고 할까요? 제가 의사를 시작할 때부터 생각했던 게, 종교적인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의료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꿈을 꾸고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국제협력의사로 카자흐스탄에서 2년 반 정도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환자를 직접 보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그리고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거에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조금 경험해보고 싶은 부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봉사하고 싶은 측면, 이 세 가지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된 주된 동기였죠. 어떠셨어요? 거기 가셨을 때는 좀?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좀 큰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부들 한 20-30명이 배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중간에 그 중에 열나는 사람이 생겼고, 아마도 에볼라 의심 사례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며칠 안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면 이제 에볼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 그냥 취소하고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생업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자꾸 들어가니까 이분을 그냥 바닷가에 시체를 버리고, 그리고 그냥 물고기를 계속 잡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제 돌아오자마자 1명, 2명 열이 나기 시작했죠. 네. 집단 발병이 돼가지고 그분들 한 10몇 명이 동시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또 선원들이고 이러니까 다 20대, 30대 뭐 그쵸. 건장한 선원들인데, 그분들이 한 10몇 명 입원했는데 그중에 반이 죽었어요.
정말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의사가 했는데 이건 뭐 환자를 살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환자가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되는 상황들이 됐었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혹시 감염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사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에는 어떤 생각했냐면 당시에 이제 에볼라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려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무슨 뭐 이거를 실험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 워낙에 이제 그 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우리나라 그때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내가 걸려서 가지고 가면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보유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도 잠시나마 한 적도 있었어요. 이제 시에라리온 자체가 이런 신종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는 전혀 인프라가 없는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해요. 그리고 의료진 숫자도 가장 적은 국가. 의료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도 안 돼 있고 이런 신종 감염병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뭐 능력도 부족하고 에볼라는 호흡기 전파되는 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사망자들이 나왔고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어떤 신종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 대비되지 않은 상황들, 준비가 안 됐더라도 실제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그런 위기를 닥칠 수밖에 없다. 지금 코로나 유행이 좀 그나마 약간 진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유행이 갈 거라고 혹시 예상하시나요? 지금 상황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유행의 베이스라인에 해당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미 감염됐던 분들이나 또는 백신 맞았던 분들의 면역이 떨어져서 있는 시기를 대부분 전문가들이 8월에서 9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조금씩 유행이 커질 거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우리나라보다 2-3개월 빨리 미국이 오미크론 겪었는데 지금 유행이 좀 커져 있잖아요. 유럽도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몇몇 국가도 유행 커져 있거든요. 또 여름철 되면서 이제 사실 벌써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에어컨 틀고 이러면 또 창문 환기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여름 유행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에 또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병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 병원에 할당됐었던 감염병 이제 전용 병동들 또 중증 환자 병실, 중증 환자 병실을 다 취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점병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환자의 진단 과정은 일단은 기존 의료 체계인 의원급이든 병원급에 외래해서 하는 거로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입원 환자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일반적인 의료 체계하는 환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수가 체계를 바꿔줘서 코로나는 계속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병상만 싹 다 취소하고 코로나 환자 보는 일반 병실에 볼 수 있는 수가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또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발생 환자를 보던 병원들도 다 취소시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확진자 발생했을 때 뭐 자체에서 보게끔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양원에도 자체 환자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이제 격리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만들어놔있는데 그걸 좀 싹 다 없애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환자 발생하면 또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대책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코로나가 다 끝나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유행 규모가 커졌을 때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고 또 그러면 또 막 서둘러서 또 민간병원에 환자 보라고 그럴 거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또 만들자고 그럴 이거 텐데. 분명히 이전에 봤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웬만한 병원들 모든 병원들이 뭐 요양원 요양병원 다 환자 다 치료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니네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수가로 해결을 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왜 그거를 제대로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 넘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거리두기 동원은 거의 힘들어졌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 다시 한다 그러면은 국민적인 저항이 부딪힐 거예요. 한번 원래 그렇잖아요. 자유를 확 누려본 사람들한테 자유를 뺏는 것만큼 힘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3개월 완전히 풀려가지고 지금 지낸 시기가 유행이 악화됐을 때 거리두기를 동원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할 때 적어도 이 정도의 유행 규모에 이 정도의 중증 환자 발생 규모, 그다음에 요양원, 요양병원들 피해가 늘어나는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거리두기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명과 생명을 이제 안전하게 해서 이런 부분 동원했는데 이 기준 만들어야 되고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또 원숭이 두창이 네. 유행하고 있잖아요. 인류가 이 감염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하죠. 이제 동물사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못했던 많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사람하고 접촉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한테 넘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감염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했지만 유전적 변이 통해 사람이 감염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들에 해당돼 메르스도 박쥐, 낙타, 사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뭐 박쥐고 뭐 천상갑이든 뭐든 중간 동물이 있고 사람한테 넘어왔다고 그러고 에볼라마저도 박쥐에서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들 다 인수공통 감염이고요. 심지어 원숭이두창도 이제 설치류를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전파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이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약에 돼간다면 계속해서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계속 인류를 침범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고 어쩌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자연의 역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께서는 감염병 전문가로서 좀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이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게 왜 그렇는지를 확인해주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또 문제도 해결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몇만 년의 역사들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던 부분들 특히 우리가 산업화가 시작됐던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가속화됐다는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는 느끼고요. 이제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감염병 전문가들만 나설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이제 기후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경제학자들 또 이런 여러 영역들 같이 접근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준비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10년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가 30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한 구조에 영향을 끼친 과학계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5, 60대의 그런 꼰대질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나는 50대 안 살 거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내년에 제가 이제 50대가 돼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제가 59세, 60을 이제 바라보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때는 그냥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감염병 걱정 없이요? 감염병 걱정은 후배들이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그래 너네들도 이제 할 일이 많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좀 쉴래. 힘내라. 네, 그런 뒤에서 그냥 후원하는 거고 제 스스로한테는 이제는 쉴 때가 됐구나.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잘하셨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의 시간이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고 우리가 많이 좀 괴로웠던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었고 또한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방역 정책들이 가끔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전문가, 국민,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함께 가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제품 안 되는데.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기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거는 둘째 치고 일단은 힘든 상황들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부분들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일 고맙다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이제 그만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인터뷰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물어봤는데.